인내와 기다림의 인물로 알려진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키가라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상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요한 박사님, 임철균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오프닝 시작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인자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쭉 흘렀어요. 근데 오늘 이번 시간 또 오프닝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라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토미 가문을 따르던 다이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덜덜덜덜덜 떨고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떨고 맞아요. 있니?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가이에키라는 신상 필번을 당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시마즈 가문만 영지 조정을 당하지 않아요.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줬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리도 세스, 가와치, 이즈미 등 3개의 영지 65만 석 정도를 다스리는 그냥 일반 다이묘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1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다이묘들이 이렇게 영지를 몰수당하기도 하고 작게 뭐 조정당하기도 하고요. 70개 정도의 신규 다이묘들을 새로 만들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마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용기가 있고 대단히 강하니까 오히려 보존해줘요? 네. 건드리기 부담스러웠나 봐요. 또 시마즈는 저 규슈에서 저 끝이에요. 네. 야, 쟤 쫓아가봤자 저 본전도 못 찾겠다. 그냥 도와라. 이렇게.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히데요리가 지금은 어리니까 그렇지만 커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자라면서 내가 들었더니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대쇼군이었고 관백이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땠고 근데 저 배신자 도쿠가와가 이렇게 커갈 거 아니에요. 도쿠가와 입장에서는 약간 어딘가에 박혀있는 가시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히데요리를 제거를 해야죠.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정치적 제거라는 건 무조건 쳐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이제 핑계를 잡아야 되는데 호코지 종명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렇지. 히데요시 가문은 이제 불교계를 많이 또 지원을 해줘요. 또 불탔던 엔라쿠지도 싹 복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복원하면서도 또 신경 쓰이니까 또 한복파에다 신사도 같이 복원해가지고 견제하긴 하는데 어쨌든 불교 세력한테 이제 많이 어떻게 친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토에 이제 호코지라는 어마어마한 절을 세웁니다. 이 절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일부만 있는 거고 교토 가시는 분들 또 꼭 방문하는 데가 왜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귀무덤이라는데 사실은 코무덤이지만 코무덤. 거기 그 일대 전체 구역이 다 호코지였어요. 히데요리 시절에 여기다 또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해요. 지금 힘도 축소되고 뭐 이것도 없는데 왜 이런 큰 공사를 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뭐 신앙심도 생기고 또는 불교계하고 좀 친해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누군가가 얘네 재력을 낭비시켜야겠다 그래서 꼬셨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도 에밀레종 같이 큰 걸 하나 만듭니다. 그 범종을 만들 때는 이렇게 좋은 말을 쓰잖아요. 네네. 거기 문장 중에 국가 안강 그러니까 국가가 평안하고 군신 풍락 군신이 뭐 풍요하게 즐거움을 누린다 뭐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당시 일본의 주작을 보급한 유명한 학자로 이제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성리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글자를 배워갖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국가 안강이잖아요.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자로 쓰면 덕천가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자하고 강 사이에 안자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거는 도쿠가와를 쪼갠다는 소리다.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시비를 겁니다. 시비야 걸면 되지 뭘 못 걸겠어. 그래서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에서도 있었죠. 이게 해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무슨 관직을 주는데 그 복야라는 게 원래 당나라에 있는 관직이에요. 중국 관직을 쓰니까. 근데 그 야자가 발음이 야인데 한자로는 원래 사격할 사자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쿠가와한테 복야라는 관직명을 붙였는데 도쿠가와를 쏜다라는 뜻이다 뭐 이런 시비도 걸었다는 설도 있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하여간 생트집을 잡아서 쳐들어갑니다. 너희들이 도쿠가와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바램을 담아서 저 종에 쓰였구나. 마구니가 쓰였어. 지금 이런 느낌인 거죠. 당장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오사카성을 내놓으라 그래요. 딴 데로 가라.
저희가 역사 시간에 보통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왕권 네네. 강화 뭐 혹은 뭐 통일 왕조 네. 뭐 제정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건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성을 짓는 거죠? 맞습니다. 오사카 성이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성의 형태랑 근데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었던 성의 형태랑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관광지 가서 보는 지금 성의 형태는 거의 본성 정도 남아있는 수준이고 오사카 성은 전형적인 일본식의 요새이자 전략적 요충지에 지어놓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전국에 있는 병력을 다 끌고 와도 힘으로는 함락시키기가 어렵다. 그 정도의 천혜의 요새입니다. 저 오사카 성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중, 3중으로 해자가 둘러싸여 네. 있어요. 근데 해자가 마릿 해자지 서쪽은 기즈강, 북쪽은 요도강, 동쪽은 히라노강이 흐르면서 자연적인 해자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공격할 수 있는 곳은 남쪽뿐인데 네. 남쪽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해자가 있거든요. 네. 그 해자는 깊이가 한 6에서 8m 정도 돼요. 근데 오사카 성벽 높이가 15m예요. 우와. 공격 작전을 수행하면서 저 해자를 메우면서 나갈 수가 사실 불가능해요. 네. 그런데 저 유일하게 공성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남쪽 통로마저도 사나다 마루라는 거를 지어가지고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전초 개념의 전진기지예요. 그 사나다 마루조차도 해자로 보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오사카 성을 공격하려면 사나다 마루를 먼저 함락시키고 본성을 쳐야 되는데 사나다 마루 치는 동안에 사나다 마루의 해자 안에 일단 갇혀서 1차적으로 공격을 받고 저거 고착시켜놓고 본성으로 가더라도 본성과 사나다 마루 양측에서 공격을 받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1614년에 도쿠가와는 오사카 공략을 위해서 무려 20만 명의 병력을 모읍니다. 아직 도요토미 히데요시 편이 있으니까 서군도 다시 집결을 했는데 서군 병력은 10만이에요. 근데 사실 10만도 많은 거예요. 그죠? 세키가라 때 어마어마한 생각하면. 거죠. 실제 전투가 벌어진 거는 지금 보이는 데가 아니고 지금은 없어진 바깥에 있던 일선 해자를 뚫지 못해서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워낙 도쿠가와 이에야스군이 셌기 때문에 세키가라에서도 이미 다 깨져봤잖아요. 네. 야전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상대가 안 되는데 성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천하의 도쿠가와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모아는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함락이 안 되는 성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가 있죠. 작전을 바꿔야 되고 자기가 새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작전을 바꾸고 새로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려니까 협상을 해야죠. 그래서 협상 조건이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첫째, 히데요리의 영주와 신분에 변함이 없다. 둘째, 육수오면서. 요도도노를 인질로 잡아서 에도로 데려가는 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머니도 그대로 두겠다. 그러니까 요도도노의 마음을 건드릴 만하네요, 딱. 네. 그리고 이게 요도도노를 데려가면 실제 이때 실권은 사실 섭정처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여기에 있는 조직이라든가 관료 조직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존해 준다는 네. 뜻이에요. 그다음에 농성 중인 론인 무사, 낭인 무사들을 채용하지 않는다. 이때 이미 영지들이 많이 망했기 때문에 이 낭인이라니까 소속 없는 무사들이 사실은 진짜 충성파여가지고 얘들이 전쟁의 주력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또 중요했던 게 이 안에서 사실 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을진 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식량도 식량이지만 안에 있으면 전염병이 돌거든. 네. 그렇지만 성 안에서 이들이 버티다 보면 론인이 조직이 돼요.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막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한 자산이었는데 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허. 네 번째가 이제 혼마루, 가장 중앙 부분만 남기고 외성의 해자를 메꾼다. 근데 요게 함정이야. 저 마지막 문장이 제일 이것도 진짜네요. 외각만 메꾼다였어요. 그러니까 안에 거 안 외각만. 건드리고 안 돼. 외각만 안 메꾼다. 그런데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 2, 3번 해자가 있다면 3번 해자만 메꾼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그럴 거면은 진짜 지들이 무슨 마음이 있으면 그냥 두지 왜 맺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게 진짜 본심은 그 안에 있었네요. 근데 항상 사람은 코너에 몰리면 눈앞에 이게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히데요리의 신분을 강등시킨다. 요도도노를 데려간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격이 낮아지면 통제할 수 있는 권력도 약해지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잖아. 근데 그건 보존시켜 준다고 그러고 성벽은 헐어.
마찬가지로 또 떨어져 나가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약속마저도 사실 안 지켜요. 왜 강만 메운다고 했잖아요. 네. 왜 강만 메우고 있었는데 또 왜 이에야스 강도? 군이 와서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그냥 계속 따졌는데 따지면 어떡할 잠깐만 거야? 내가 가서 보고하고 지침 받아올게. 시간 끌고 지침 받아 잘 모르겠다던데. 야, 일단 하고 있어 봐봐. 이게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침공이 시작됩니다. 네. 이걸 오사카 여름 전쟁이라고 합니다. 처음이 겨울 전쟁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4월에 공격하기 때문에 여름 전쟁이라고 했어요. 4월이면 봄인데 봄 전쟁은 좀 어감이 그래서 여름 전쟁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포위하니까 시간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독구가와는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비록 해자를 메꿨어도 이게 쉬운 아, 그렇죠.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깨진 다음에 히데요리 측에서도 또 해자를 다시 또 파요. 그래서 완전히 복구는 못하지만 일부는 복구를 해놓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독구가와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무기 하나를 만들죠. 공성전과 수성전의 언밸런스가 생겼을 때 공성 쪽으로 밸런스를 돌린 무기가 대포였어요. 네. 이게 참 대포가 이게 진짜 전쟁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화력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공성이나 수성, 그러니까 공성 수성의 밸런스는 전략과 전쟁의 방식을 바꿔요, 진짜. 그런 점에서 대포가 정말 중요했는데 대형 대포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협박을 합니다. 오사카 성을 포기해라. 그러자 히데요리는 이제 분노해서 다시 해자를 파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병력을 모읍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구가와는 제가 반란을 또 일으킨다 하고 쳐들어갈 전쟁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봄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에서 이제 성벽 전투를 수행을 합니다. 네. 성벽 전투를 수행하면서 양측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요. 네. 해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성벽 자체가 15m다 보니까 네. 공격하는 부대도 많은 피해가 생기고 방어하는 부대도 많은 피해가 생겨서 병력이 쭉쭉쭉 줄어들어요. 근데 소모전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병력이 많은 도쿠가와 쪽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때 내통자가 발생을 합니다. 부엌에다가 불을 질러요. 근데 이때쯤 되면은 양측의 병력 규모가 도쿠가와군이 15만 5천, 도요토미 군이 5만 5천으로 줄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상당히 네. 많이 줄어있네요. 5만 5천이. 누군가 그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력 뺄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전방에 어딘가에는 구멍이 나겠죠. 맞죠. 그 혼란 속에서 도쿠가와군이 총공세를 가합니다. 아하. 그래서 외곽 성벽이 무너지고 내성까지 돌파를 당해요. 최후를 직감한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요도도노는 마지막 방법을 한번 써봐요. 그 세니메 있었잖아요. 그 시집 왔던 딸. 네. 이거를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세니메를 보내서 우리 좀 살려달라. 라고 협상을 걸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네. 손녀 좀 봐서라도 손녀를 봐서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사돈 집안이 네. 씨알도 안 먹히죠. 아. 네. 그게 먹힐 것 같으면 전쟁을 했겠어요. 했죠. 네,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면 손녀는 어떻게 해요? 손녀는 이게 뭐 죽으면 너도 같이 죽는 거다 그래서 이제 창고 안에 이제 기둥에다 옷을 이렇게 묶어놨대요. 돌아가면은 너만 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니메는 옷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버티고 있었는데 히데요리가 할복한다고 그러니까 요도도노가 아들 때문에 며느리를 또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결을 하고 세니메는 거기서 이제 옷을 풀고 달아났는데 우연히 구출된 건지 말로는 뭐 특공대를 보냈대는데 그게 진짜인지 그랬을 리가 없겠지요. 아, 살아남아요, 세니메는. 네, 그러면? 그래서 탈출해 나오다가 도쿠가와 군의 장교를 만나서 구출이 돼요. 어쨌든 도쿠가와 쪽은 다 살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요도도노는 49세의 나이,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23세의 나이로 할복으로서 생을 마치고요. 도요토미 군은 1만 5천 명이 전사를 하고 나머지는 도주합니다. 그래서 이 도주한 잔당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탐색경멸 작전이 벌어지고 도요토미 잔당들에 대한 어떤 처벌, 당연히 죽였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궁금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때도 모리는 남아있나요? 남아있죠. 지금까지 남아있죠. 네. 역시 모리처럼 인생은 모리처럼. 저 시대 집안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우에스기 집안하고 아마 모리 집안입니다. 우에스기도 남아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6회 동안 저희가 쭉쭉쭉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쭉 굵직한 인물을 통해서 일본의 전국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긴 시간은 전쟁사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이 동국시대, 일본의 역사는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가르쳐줘요. 일본이 전국시대를 통해서 빨리 성장합니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 국력도 이때 사실 많이 변해요. 임진왜란을 이겨내긴 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일본이 이때부터 급속히 성장했던 건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메이지 유신 하기 전에도 이미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많이 나게 됩니다. 결국 사회는 아무리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도 경쟁과 도전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일본에 있어서 전국시대의 또 다른 교훈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을 하고 오히려 이 상태를 경직시켜버림으로 해서 일본이 더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묶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또 그걸 억울해해요. 차라리 이 경쟁과 이 체제가 더 갔어야 되는데 기껏 통일시켜놓고는 냉동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자유라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그것의 부작용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의 효과는 알고 부작용을 얘기해야지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없앱시다라는 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일본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저는 일본 전국시대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번쩍하고 등장을 해서 질풍노도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져버린 노부나가만 항상 이렇게 쳐다봤었어요. 근데 전국시대가 마무리되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니, 진짜 인생을 살 거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적도 없고 나도 없으면 끝까지 살아남는다. 모리가문이 결국 순장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전국시대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